충격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후진국이라 말했고 72시간 뒤 그 나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장 피에르 마르탱, 프랑스 파리 정치외교연구소 교수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고 수천 명 앞에서 미래를 말해왔죠. 그런 제가 유독 외면해온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빠르긴 하지만 얕고 성장했지만 성숙하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후진국이다. 하지만 단 3일, 단 72시간 만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내가 무시했던 그 나라, 한국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 피에르 마르탱입니다. 파리 정치외교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정치경제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강의실에서 아시아 신흥국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급성장은 분명 놀라운 일이지만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있죠. 100여 명의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대부분 정치학과 국제관계학 전공자들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 왔거든요. 강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의 맨 뒤쪽에서 한 동양인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아라고 해요. 서울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입니다. 그녀의 프랑스어는 꽤 유창했어요. 발음도 정확했죠. 한국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이라. 삼성, LG, 현대자동차, K-팝까지 분명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인 나라였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한국은 정말 빠른 성장을 이뤘어요. 기술 발전 속도는 놀라울 정도죠. 반도체나 조선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저는 학자로서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기술적 발전과 사회 문화적 성숙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직 서구 선진국 수준의 시민의식이나 사회 시스템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민아 학생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후진국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중간 단계 정도로 봅니다. 기술만으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민아 학생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죠. 저는 그때 별 생각이 없었어요. 학자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조금 직설적이었나 싶긴 했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제 강연을 몰래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린 거였습니다. 영상 제목은 프랑스 교수가 평가한 한국의 현주소였어요. 조회수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반면 프랑스 쪽에서는 제 의견에 동조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역시 아시아는 아직 멀었어. 기술 좀 발달했다고 선진국인 줄 아나. 이런 댓글들이었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한 거예요. 초청장은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온 것이었어요. 공식 레터헤드가 찍힌 정중한 문서였습니다. 마르탱 교수님, 한국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논쟁보다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울과 세종시를 사흘간 둘러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뭔가 도전장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미로웠어요. 제 연구실로 찾아온 동료 교수 알랭 뒤부아가 말했습니다. 피에르, 정말 갈 생각이야?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알랭. 이건 좋은 기회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 사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가 옳다는 걸 현장에서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중국과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좋아, 가보자. 딱 사흘이면 충분할 거야. 제가 초청을 수락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프랑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국제부 기자 클레어 로랑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동행해도 될까요? 이번 방문이 꽤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이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봐 주세요. 클레어는 젊지만 날카로운 기자였어요. 몇 년 전 아프리카 특파원으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사회 전반적인 수준은 아직 유럽에 못 미치죠. 그렇죠? 바로 그 점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 봤어요. 경제 지표, 사회 통계, 문화 현황까지. 데이터상으로는 분명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현실은 다른 법이죠. 기대하는 혼란은 없을 거야. 대신 겉보기에만 좋은 걸 보게 될 테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클레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내일 출발 준비는 다 되셨어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클레어, 당신은 이번 방문에서 뭘 기대하고 있나요? 글쎄요. 솔직히 교수님이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몇십 년 만에 선진국이 될 순 없잖아요. 맞아요. 사회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은 제 관점을 확실히 입증해 줄 기회가 될 거라고. 한국 사람들도 현실을 인정하게 될 테고 클레어의 기사를 통해 프랑스 독자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딱 사흘이면 충분해.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보고 와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주지.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혼잡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어디 갔지? 클레어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 공항이라면 당연히 복잡하고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동 입국 심사기였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으니 몇 초 만에 통과되더군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클레어가 감탄했어요.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파리 공항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없거든요. 짐을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관찰해 봤어요. 공항 직원들은 모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고 승객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조차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조용해서. 클레어가 속삭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뭔가 억지로 만든 질서 같은 느낌이야.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만 보기 좋게 꾸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짐을 찾는 곳에서 한 중년 남성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텐 교수님. 저는 서울대학교 김현수 교수입니다. 마중 나와서 반갑습니다. 김현수 교수의 프랑스어는 정말 유창했어요. 발음도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마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쪽으로 오시죠. 공항에서 나가는 길에 무인 셔틀을 탔어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클레어가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교수님, 이거 프랑스에도 있나요? 샤를 드골 공항에는 없는 것 같은데. 무인 셔틀 안에서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심지어 프랑스어까지 있었습니다. 김현수 교수가 설명했어요. 요즘은 다국어 서비스가 기본이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안내해줍니다. 인공지능이요? 네, 자연어 처리 기술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스러웠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번역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공항 출구 근처에서 키오스크 같은 기계를 보게 되었어요. 한 젊은 남성이 그 앞에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아, 세금 신고를 하고 계시네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처리되거든요. 세금 신고를 공항에서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시간도 몇 분이면 끝나고요. 저는 클레어와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거 좀 신기하지 않아요? 클레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글쎄, 아직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본 거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당황하고 있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혼돈이나 불편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너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저는 첫 번째 메모를 꺼내 적었어요. 첫인상 예상과 다름. 너무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음. 하지만 아직 표면적인 것일 수도. 김현수 교수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떠세요? 첫인상이?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첫 번째 예상이 빗나간 것 같았거든요. 둘째 날 아침 김현수 교수가 지하철을 타자고 제안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현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러시아워 지하철이라면 분명 혼잡하고 무질서할 테니까요. 강남역에서 지하철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네. 클레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하철 문 앞에 두 줄로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승객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 차례대로 탑승했습니다. 밀치거나 서두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네. 러시아어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파리 지하철 출근 시간을 생각해보면 정말 대조적이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임신부를 위한 핑크색 좌석은 아무도 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좌석은 뭔가요? 임신부와 영유아 동반 승객을 위한 배려석입니다. 일반인은 앉지 않죠. 김현수 교수가 설명했어요. 강제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시민의식이죠.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말 자발적인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길에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역사 곳곳에 낙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파리 지하철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청소를 자주 하나 보네요. 물론 청소도 하지만 애초에 낙서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요? 네, 공공시설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거든요. 거리로 나와서 더 놀라운 풍경을 봤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서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여성분들은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다녀도? 클레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울은 치안이 매우 안전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죠. 김현수 교수의 답변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런가요? 네, 야간 여성 보행 안전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 봤는데 또 놀랐어요. 무인 계산대가 있었거든요. 손님이 직접 바코드를 찍고 결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도난은 없나요? 거의 없어요.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클레어와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실시간 도착 정보를 봤어요. 몇 분 후에 어떤 버스가 올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정확한가요? 네, 거의 오차가 없어요.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알려주거든요. 버스가 정시에 도착했어요. 정말 시간표대로였습니다. 버스 안에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휠체어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경사로가 내려왔어요. 이런 시설이 모든 버스에 있나요? 네, 의무화되어 있어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죠. 그날 밤 호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건으로 김이 서린 거울을 닦아내자 그 안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두 번째 메모를 적었어요. 둘째 날 예상을 완전히 벗어남. 질서, 안전, 배려가 일상화되어 있음. 이게 정말 자발적인 건지 의문스럽지만 현실적으로는 유럽의 일부 도시보다 앞서 있는 것 같음. 클레어가 말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해서 좀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아직 이틀밖에 안 봤어. 좀 더 지켜봐야 해.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가진 선입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셋째 날 아침 김현수 교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교수님, 혹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의료 시스템이야말로 한 나라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분야니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차피 정기검진을 받을 때가 되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는데 첫인상부터 놀라웠어요. 대기실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거든요. 환자들이 별로 없나 보네요. 클레어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실 지금이 가장 바쁜 시간대예요. 다만 예약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대기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간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한국어로 말하는데 실시간으로 프랑스어 번역이 나왔습니다. 접수를 하는데 서류가 별로 없었어요. 신분증 하나면 모든 의료 정보가 확인되더군요. 의료 기록이 전산화되어 있나요? 네, 전국의 모든 병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서 진료를 받든 기록이 공유됩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프랑스에서는 병원마다 따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말이죠.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태블릿으로 뭔가 확인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마르텐 교수님. 인공지능 예진 결과를 보니 전반적으로 건강하시네요. 다만 혈압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 예진이요? 네, 기본적인 건강 상태는 인공지능이 먼저 분석해요. 그러면 의사는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진료 과정이 정말 빨랐어요. 필요한 검사들을 바로 예약할 수 있었고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벌써 나왔나요? 네, 자동화 장비가 빠르게 처리해줘요. 대부분의 검사는 1시간 안에 결과가 나와요. 엑스레이를 찍는데 필름이 없었어요. 모든 게 디지털로 처리되더군요. 촬영 후 몇 분 만에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폐는 깨끗하시네요. 담배는 안 피우시죠? 네, 끊은 지 오래됐어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하시지만 운동을 조금 더 하시면 좋겠어요.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으로 갔어요. 병원 지하에 있는 약국이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방전에 QR코드가 있어서 그걸 스캔하니 바로 약이 나왔어요. 로봇이 자동으로 약을 조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직접 확인하지 않나요? 물론 최종 확인은 약사가 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조제는 로봇이 더 정확해요. 약을 받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어요. 계산을 하려고 하니 김현수 교수가 말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비용이 프랑스의 절반도 안 되었거든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클레어가 감탄했어요. 교수님,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프랑스에서 받는 진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것 같은데요. 저도 동감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전문의 예약만 몇 주가 걸리는데 여기서는 당일에 모든 검사가 끝났거든요.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김현수 교수가 설명했어요. 의료진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효율성도 환자에게는 중요하거든요. 빠르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해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세 번째 메모를 적었어요. 셋째 날 의료 시스템에서 완전히 패배감을 느꼈음. 기술과 인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음.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 혁신임. 클레어가 물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제 기존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말이죠. 넷째 날 김현수 교수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교수님, 카이스트에서 특강을 요청했는데 어떠세요? 학생들이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젊은 학생들과 대화하면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카이스트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약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대학원생들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정치외교연구소의 장피에르 마르탱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이들의 눈빛이 상당히 진지했거든요. 저는 유럽과 아시아의 정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 강연을 시작했어요. 평소에 하던 이야기들이었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어요.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사회 문화적 성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시민의식, 공공질서 준수,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 같은 것들이죠. 그 학생이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신 한국은 어떠신가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생각보다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대답했죠. 정확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이상하게 그 순간 강의실이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박지민이라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교수님이 파리에서 하신 말씀을 봤어요. 한국이 아직 후진국이라고 하셨죠.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교수님, 여전히 저희 나라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지민 학생의 질문이었어요.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완벽한 공항 시스템, 질서정연한 지하철, 첨단 의료 서비스. 저는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교수님, 저희가 영어로 질문해도 될까요? 프랑스어로도 가능하고요. 그 말을 듣고 더 당황했어요. 이 학생들이 여러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로 한 학생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질문을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문화적 성숙도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부족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완벽한 발음과 문법이었어요. 파리 현지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저희가 유럽 사회 시스템을 연구해 보니까 솔직히 한국이 더 앞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이 학생들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박지민 학생이 다시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저희는 교수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저희가 뭘 더 배워야 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성숙하다는 걸 말이죠.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진심으로 배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소리만 가끔 들렸어요. 마지막 날 오후 김현수 교수가 서울시 디지털 행정센터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교수님, 한국의 행정 서비스가 어떤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별 기대 없이 따라갔습니다. 행정기관이라는 게 어디나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놀랐어요. 대기줄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안 오나 보네요.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예요.
다만 온라인으로 미리 처리하거나 키오스크로 간단한 업무는 바로 해결하니까요. 정말로 곳곳에 키오스크가 있었어요. 시민들이 터치스크린으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뭘 하고 계신가요? 주민등록등본 발급, 세금 납부, 각종 신청서 제출 같은 거죠. 대부분 몇 분이면 끝나요. 한 중년 남성이 키오스크 앞에서 뭔가 하고 계셨어요. 궁금해서 지켜봤는데 정말 빨리 끝나더군요. 뭘 하신 건가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받았어요. 3분 걸렸네요. 3분요? 네, 예전엔 반나절 걸렸는데 지금은 정말 편해졌어요. 클레어가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 하려면 최소 1시간은 걸리는데. 저도 동감이었어요. 파리시청에서 서류 하나 받으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공무원들을 만나볼 기회도 있었어요. 모두 친절했고 업무 처리도 빨랐습니다. 시민들 불만은 없나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시스템이 투명하고 빨라져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한 공무원이 설명해 줬어요. 민원인들도 예전처럼 화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원하는 걸 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뭔가 올라왔어요. 지난 며칠간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의 질서, 지하철의 배려, 병원의 효율성, 학생들의 성숙함, 그리고 지금 이 행정 서비스까지. 저는 김현수 교수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잠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까요? 예정에 없던 일이지만. 물론이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사과하고 싶어요. 김현수 교수와 클레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후 간단한 기자회견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몇몇 기자들이 모였고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정치외교연구소의 장피에르 마르탱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며칠 전 제가 파리에서 한국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아직 후진국이라고 말했죠. 플래시가 터졌어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 직접 경험해 보니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한국은 후진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유럽이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사회 시스템 모든 면에서 정말 앞서 있었어요. 특히 젊은 학생들을 만나보니 미래가 더욱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학자로서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짧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나는 한국을 후진국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후진적이었던 건 변화를 보려 하지 않았던 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보여주려 애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보여지는 나라였습니다. 김현수 교수가 말했어요. 교수님, 용기 있는 결정이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학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이죠.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로 첫 출근을 했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제 기자회견 영상이 유럽 전역에 퍼졌거든요. 마르탱,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했어? 동료 루이가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거야. 하지만 아시아 국가가 우리보다 앞선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파리 지하철을 타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낡은 시설, 낙서투성이, 벽, 불친절한 안내방송.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걸 개선하지 않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예약하는 데만 3주가 걸렸고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효율성이 계속 떠올랐어요. 의사 선생님, 혹시 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 서울에서는 1시간이면 나왔는데 말이죠. 연구소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어요. 주제는 아시아의 급속한 발전과 유럽의 대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아시아, 특히 한국의 발전 속도는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기술 발전만이 아니에요. 사회 시스템, 시민의식, 행정 효율성까지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지난 일주일간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공항에서부터 병원, 학교, 행정기관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세대의 성숙함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려고 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다가왔어요. 마르탱, 정말 그 정도야? 응, 직접 가보면 알 거야. 우리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어요. 프랑스 교통 파업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파업이었어요. 왜 우리는 항상 파업으로만 해결하려고 할까? 한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던데 우리는 왜 항상 대립만 할까요?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클레어, 어때? 적응됐어? 교수님,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충격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모든 게 다르게 보여.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긴 이메일을 썼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김현수 교수와 박지민 학생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리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지민 학생의 질문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답장이 빨리 왔어요. 박지민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용기 있는 사과에 감동받았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 답장을 읽고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성숙하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정했어요. 21세기 아시아 모델과 유럽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메모를 적었어요.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유럽도 변해야 할 때가 왔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면한 누군가가 어쩌면 가장 앞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나눠주신다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